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데이터 기반 광고의 개요에 해당하는 강의로 IT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광고와 기존 광고와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IT 산업은 1990년대 말에 들어와서 격동기를 맞이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 광고 시장이 무한대로 확장되었죠. 21세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만 생각해도 지금의 변화를 예상하진 못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집 전화를 연결해서 모뎀으로 인터넷을 한다든지 인터넷에서 이미지 하나를 보려고 해도 굉장히 느린 로딩 속도를 경험한 세대라면 지금의 변화는 더 엄청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도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란 그런 소리를 들어왔죠. 이런 빠른 보급과 변화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IT 시장이 확장됨과 동시에 디지털 광고도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흐름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데이터 기반의 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역사를 짧게 짚어보고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에 시작된 IT 산업의 격동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IT 산업의 흐름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 광고 시장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이슈들 위주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선 IT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왜 디지털 광고 시장의 변화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변천사를 겪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왜 데이터 기반의 광고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의 변천사에 대해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현 시점에서 데이터 기반의 광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역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략히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우리의 IT 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어떻게 지금의 디지털 광고 시장이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IT 산업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조금씩 전산화가 되기 시작했고, 삼보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업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한국에 출시하면서 대중적인 보급화가 시작되었죠. 이제 막 데이터 통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광고 시장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주요 광고 채널은 신문, 잡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전단지를 포함해서 인쇄물 아니면 TV CF 방송이 주요 광고 채널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런 기조는 1990년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의 보급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오피스, 국내의 한글 또는 보안 프로그램인 V3 등등 각종 분야의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신망도 점점 구축되기 시작했죠. 전화선을 연결한 통신망에서 2000년대에 들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 분야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고 2010년대 이후 지금까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혁신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광고 시장 역시 인터넷으로 옮겨와서 기존의 신문이나 잡지, 전단지 등에 실렸던 배너 광고는 온라인상의 이미지, 텍스트, 영상의 형태로 배너 광고가 변화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상의 광고 시장도 함께 발전해서 우리나라는 IT 강국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전된 디지털 광고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IT 산업 중에서도 데이터 통신 산업의 발전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1984년에서 88년 PC 통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전자사서함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유선 전화망을 통해 온라인에 접속하는 PC 통신의 시대였죠. 요즘은 20대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에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과 같은 이름으로 PC 통신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당연히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영상과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소설과 같은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들을 즐기곤 했었죠. 저도 한참 온라인상의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곤 했습니다. 물론 대중성을 띠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였는데요. 매일매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가정집에서 인터넷 설치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고속 인터넷보다 무려 10배가 더 빠르다는 기가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실시간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스트리밍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과 20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의 변화가 발생한 셈이죠. 물론 여기에서 모바일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단순히 전화나 문자 위주였던 모바일 이동통신은 점점 음악, 영상, 예술, 문화 같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2000년대 이후에 등장했으니까 다음 챕터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21세기가 되기 전 이미 PC통신 가입자는 3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광고가 함께 따라가기 마련이죠. 대표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을 제가 한번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네이버에서부터 다음, 라이코스, 엠파스, 네이트, 야후 등 정보 검색 포털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PC 통신의 이용자도 대폭 확대되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인터넷을 키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첫 단계가 바로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낯선 포털 사이트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시만 해도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 검색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등장입니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커뮤니티는 다음 카페였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고, 여행, 취미, 정치, 사회, 문화, 인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커뮤니티가 생겨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연예인 팬카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싸이월드와 같은 그런 커뮤니티는 그 이후에 좀 생겨나기는 했지만, 지금도 커뮤니티라는 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음악과 영상, 이미지, 특히 게임 이용자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단순히 PC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도 함께 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온라인 게임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죠. 앞서 IT 산업의 발전과 광고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세기 말에 광고 시장에 변화를 준 IT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0세기 말에 가장 큰 산업의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유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동네 주변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곤 했는데요. 점점 대기업화되면서 대형마트가 등장했고 그 대형마트의 온라인화로서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었습니다. 1993년에 신세계의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국내 첫 온라인 쇼핑몰인 인터파크가 등장하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는 대형마트가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 대비 규제나 법제화가 덜했던 전자상거래에도 관련 법령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제정으로 전자상거래의 법제도화가 이루어졌고 전자상거래의 범위가 제조, 판매에서부터 각종 서비스, 마케팅 등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되죠. 그리고 이제는 인증 관련 IT 기술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예스24, 알라딘과 같은 온라인 서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도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전문몰이라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또한 지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은 중개사업자도 생겨났죠. 이 업체들은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후에는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쿠팡으로 대표되는 소셜 커머스가 등장합니다. 쿠팡은 지금은 이마트나 지마켓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소셜 커머스로서 시작을 했었죠. 지금 디지털 광고에서 온라인 커머스 광고는 거대한 한 축을 이루고 있죠. 온라인상의 모든 채널에서 의류, 식품, 서비스, 제품 등 다양한 쇼핑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변화는 게임 산업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 V3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의 PC 통신이 대중화되면서 게임 산업도 함께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PC 통신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만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게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 국내산 게임들을 CD로 사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잘 짜여진 스토리와 그래픽으로 중소기업들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물론 안타깝게도 IMF 사태 이후로 인해서 상당수의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가 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때부터는 대기업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게임 산업이 재편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산업 재편은 한편으로는 다양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긴 하는데요.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더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불법 복제에 대한 이슈도 같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IT 산업을 키우고자 무리한 벤처기업의 지원과 확대는 IT 버블을 가져오기도 했었죠. 점차 대기업이 이끄는 게임 산업은 PC에서 모바일로도 확산되었고, 모바일 유료 결제 서비스의 게임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광고 역시 디지털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광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은 어플리케이션 설치로 연결되는데, 게임 광고의 활성화가 곧 앱 광고의 고도화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20세기 그 후에 가장 큰 역할은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서 모바일 산업으로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물론 아직도 반도체 산업은 막강하지만요. 20세기 말에 휴대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통신망의 성장과 같은 결이라고 할 수 있죠.
정보통신 산업은 이동통신을 주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국내 이동통신망도 3세대에서 4세대 LTE로 거기에서 5G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쇼크라 불리는 스마트폰 혁명 시대가 되면서 처음 등장한 시장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시장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모바일에 접목되면서 모바일 소프트웨어만의 생태계가 구축된 것이죠. 이제는 모바일 광고를 빼놓고는 디지털 광고를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웹과 앱을 넘나드는 시대, PC와 노트북, 모바일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에서 실질적인 구매와 같은 거래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주로 광고와 관련성 있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산업의 발전이 곧 디지털 광고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의 신문, 잡지에 배너 광고로 적용되었던 것은 온라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이미지나 영상의 형태로 배너 광고가 운영되고 있죠. 하나의 TV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그 이전까지 그 사이에 방영되었던 CF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의 영상 광고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여전히 짧은 시간에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질은 비슷하지만 TV에서 인터넷으로 이동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21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한 광고 형태는 바로 CPM 형태입니다. 노출을 기반으로 광고비가 책정되는 형태인데요. 마케팅 기법이나 광고의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광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를 가지고 광고비를 책정하고 단순히 광고 배너를 게시하는 데에 그쳤죠. 앞서 설명드렸던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배너가 걸리기 시작하는데 당시만 해도 별다른 규제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화려한 이미지, GIF, 영상, 플래시 기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활용된 배너 광고가 많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배너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가 노출된다는 것으로서 TV CF나 지면 광고와도 사실상 별 차이가 없긴 하지만 훨씬 더 저렴하고 더 간편하게 그리고 누구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광고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에게만 보여지는 광고로서 모든 산업군이 적합한 형태의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의 효용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하죠. 인터넷 배너 광고의 효율 문제가 대두되던 찰나에 검색 광고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광고를 클릭만 해도 클릭할 때만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인데다가 광고도 아무한테나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에게만 광고가 노출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 니즈가 있는 유저에게만 광고가 노출되고 게다가 클릭을 해야 광고 비용을 지출되니 이보다 더 효율적인 광고 운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의 오버추어라는 회사가 국내에 오버추어 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포털 사이트에 접목시키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은 오버추어 회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철수했고 네이버 광고는 네이버에서 직접, 다음 검색 광고는 카카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검색의 결과로서 광고가 노출되고 클릭을 해야만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 바로 P4P 방식이라고도 하며 광고 형태로 분류할 때는 CPC, Cost per Click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명 CPC 광고라고도 불리죠. 이 검색 광고는 광고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다가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고, 광고가 얼마나 노출되고 얼마나 클릭이 되었는지를 그, 그런 광고 결과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보니까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광고 형태라고 할 수 있죠. 2000년대 후반에는 기존의 배너 광고와 키워드 검색 광고의 가치관이 접목된 타겟팅 배너 광고가 인기를 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운영하는 GDN 광고가 바로 그것이었죠. 한번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이력을 기록해 두었다가 유저가 온라인상에 접속했을 때 방문했던 웹사이트의 광고를 다시 보여줘서 재방문을 유도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리타겟팅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웹사이트에 방문한 이력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경험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주게 되어서 니즈가 있는 사람에게만 광고를 보여준다는 키워드 검색 광고의 철학을 유지하고, 또 이미지 형태로 광고를 전달해 정보 전달력이 높은 배너 광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두 광고가 접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배너를 게시한 것도 아니고 검색한 사람에게만 광고를 보여주는 수동적인 형태도 아니고 좀 더 능동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타겟팅 광고가 이제는 좀 더 보편적인 그런 광고 형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겟팅이란 개념은 곧바로 데이터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축적은 또다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으로 이어졌죠. 디지털 광고의 변천사를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21세기에 들어와서 2000년대에 들어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등이 활성화되었고, 그곳에서 단순히 이미지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형태로 디지털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광고의 효용성 문제가 대두되고 그 이후에 키워드 검색 광고가 등장했죠. 키워드 검색 광고는 굉장히 센세이셔널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배너 광고와 검색 광고의 장점을 합친 타겟팅 광고가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광고의 형태가 진화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분석, 그리고 활용 능력이 중요시해졌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분석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구글 애널리틱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 툴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웹뿐만 아니라 앱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특정한 성장기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변화를 계속해서 겪고 있죠. 사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IT 산업의 발전은 곧 디지털 광고의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디지털 광고의 발전은 또다시 데이터의 중요성의 증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고를 어떻게 한다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챕터는 데이터 기반의 광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문과 잡지, TV, CF에서 디지털 광고로 발전되어 온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광고와 지금의 광고에는 어떤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광고가 보여지는 곳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라고만은 할 수 없겠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해진, 더 많고 다양해진 데이터의 양에 있죠. 기존 광고의 데이터라고 하면 TBCF가 방영되는 시간대의 시청률이나 신문 구독자 수 등이 대표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결국 광고 비용으로 연결되죠.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 높은 저녁 7시에서 저녁 10시간 대와 새벽 4시에서 6시에는
각각 CF를 내보내는 광고 비용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가 더 비싸겠죠? 또한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도 지면 광고의 비용이 달라지겠죠. 이 정도의 지표만 가지고는 광고 효과에 대한 분석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쓰이는 조미료 TBCF를 한번 틀었을 때 그 TBCF의 성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조미료 판매가 얼마나 늘었는지로 체감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었죠. 즉, 직접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고 체감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데이터 기반의 광고는 웹페이지의 노출량, 클릭, 유저의 행동 패턴, 관심사, 방문 이력, 구매 이력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마우스 휠을 움직이는 것까지도 분석되고 있죠. 이제는 오히려 정보, 데이터가 너무 많기에 어떤 데이터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지가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똑같은 데이터로도 어떤 인사이트를 발굴해내는지,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의 지표에 대한 정의들은 다른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테니 이번 강의에서는 지표에 대한 분류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광고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광고를 통한 노출, 클릭, 비용, 전환 등의 광고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광고를 통해 수집되는 유저의 활동들, 예를 들면 유저가 접속한 사이트라든지 검색한 키워드라든지 사이트에 방문하기 이전의 유입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와는 별개로 발생되는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가령 최근에 모바일상에서 특정 웹사이트나 앱을 작동시킬 때 위치 정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위치 정보 데이터는 광고와 무관하게 발생되죠. 위치 정보 데이터뿐만 아니라 접속 아이디라든지 개인 식별키 등은 광고와 관련 없이도 발생되는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광고에서는 광고에서 발생되었든 광고 외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케팅 전문가의 역량인 것이죠. 지금까지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디지털 광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IT 산업이 발전한 만큼 디지털 광고 시장도 빠른 변화를 겪고 있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다른 강의를 들으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